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갤럭시 S24가 공개가 됐는데 글로벌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간밤 세계 이목이 주목이 됐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언팩 2024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애플 본사와 근접한 곳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됐던 삼성전자의 승부수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이 언팩 행사가 애플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에서 열렸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점유율, 휴대폰, 스마트폰의 점유율 자체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애플한테 밀렸다라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특히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사실 애플한테 뒤져 있는 게 뭐 2위라고는 하지만 그 격차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큰 상황이니까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 S24를 통해서 어떤 전환? 대전환을 갖다가 꾀하고 싶었다. 뭐 이런 표현이 아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점의 의미, 특히 이제 그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실은 AI 폰으로의 어떤 진화,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경쟁에서 소프트웨어의 경쟁으로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막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AI 폰, 스마트폰에서의 AI 폰으로 넘어가는 걸 갖다가 완전히 주도를 하겠다.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뭐 그 언팩 행사 이전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개됐던 거지만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갖다가 대폭 강화했다는 것들이 이제 일단은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실시간 어떤 통 번역이라든지 제가 그걸 시연하는 걸 봤는데 약간의 어떤 시차는 약간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사실은 그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 통역 번역에 대한 어떤 그 이종 언어 간의 어떤 기술의 어떤 진화 이런 것들이 일단 뭐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이외에 이제 사실 인공지능 기능을 갖다가 이해해서 사진의 어떤 편집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구글의 생성형 뭐예요? GP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것과의 어떤 결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눈에 띄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지만은 기존의 스마트폰 시대를 갖다가 인공지능 폰으로의 어떤 전환? 네. 이걸 갖다가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애플을 넘고 그다음에 추격하는 중국 폰의 어떤 추격을 갖다가 뿌리치려는 어떤 의지들이 이번 언팩 행사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언팩 행사를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스마트폰 수량의 1위 자리를 애플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쥐고 있는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로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AI 폰만 가지고 네. 애플의 어떤 아성을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넘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에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는 좀 약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사실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애플이 한 20.1%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가 19.4%를 기록했으니까 격차는 뭐 0.7%포인트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프리미엄 폰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거거든요. 애플이 거의 뭐 한 70%를 넘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니까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갤럭시 뭐 S24를 통해서 인공지능 폰, AI 폰으로의 한 단계 진화를 함으로써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의 어떤 그 추격을 갖다 가속화시키려는 의지는 뭐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그 이전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전에 사실은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아이폰의 어떤 지금의 어떤 견고함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좀 의문인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10대, 20대, 30대에서는 아이폰이 워낙 대세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뭐 실제로 아재폰이라고 갤럭시 폰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라고 하잖아요. 힙하다고 해서 이런 게 뭐 주류로서 일단 자리 잡고 네.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도 뭐 미국 10대의 한 80% 정도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고요. 서유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선방을 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도 그거는 앞으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겠죠. 사실 중국보다 더 큰 성장률을 기록을 할 텐데 그쪽에서도 아이폰 중고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 갖다가 깊이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일단은 뭐 하드웨어 어떤 혁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혁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폼팩터 부분에서는 일단 앞서 나가는 느낌이 들죠. 일단 폴더폰 폰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실 그쪽 시장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지만은 아직 아이폰은 그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폼팩터의 어떤 변화,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사실은 마케팅 측면에서 네. 그 어떤 대단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의 어떤 10대, 20대, 30대들은 계속해서 일단 그 아이폰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깊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사실은 그 폰 자체를 갖다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이폰의 생태계가 워낙 견고하니까요. 그다음에 뭐 맥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팟이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이 생태가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걸 깰 수 있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사실 갤럭시 S24의 어떤 혁신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네. 하드웨어적이건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이건 이런 혁신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의 아성을 갖다가 그 감성적인 아이폰의 아성을 갖다가 마케팅 측면에서 깨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점유율 확대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 아이폰의 그 와성을 갖다가 완전히 깰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굉장히 의문인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폰이 왜 강세인가를 갖다가 일단 인정하는 자세. 여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그렇지만은 네. 그 아성을 갖다가 단기간에 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만으로는 대중들에게 인식된 이미지를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뺏긴 건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또 인텔에게 뺏기게 됐는데요. SK하이닉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년에 좀 혹독했던 업황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단기적인 타격을 입은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합친 매출이잖아요. 네. 인텔이 작년에 한 487억을 했고요. 삼성이 399억을 했습니다. 억 달러를 갖다가 했으니까 2위로 밀린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부분에서 1위를 한 게 우리가 그 기간을 갖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21년에서 22년 사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뭐 재택근무들이 늘고 그러니까 PC라든지 뭐 게임기라든지 이런 어떤 기기들의 어떤 수요가 그 전자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등을 한 거고 이제 뭐 23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역시 비슷한 흐름, 앞으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1위부터 5위까지를 유심히 보면은 1위가 이제 인텔이잖아요. 그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고 3, 4, 5위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퀄컴, 브로드컴,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전부 다 3, 4, 5위를 한 거거든요. SK하이닉스가 6위를 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역시 뭐 세계적인 1위를 갖다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역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그 활로를 뚫지 않는 이상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거, 계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는 이제 강세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든지 LWW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화가 되면은 그쪽 부분에 이제 매출들도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반도체 D램 반도체들이죠. 그런 쪽에 이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더 저변을 넓히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어떤 활로를 뚫어야 된다. 그래 그게 뭐 이제 AP 쪽에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그 갤럭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AP 칩 쪽에 그다음에 지금 뭐 엑시노스가 사실은 퀄컴한테 굉장히 밀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엑시노스를 좀 더 좀 다 가다듬어서 문제가 없게끔 해서 그쪽 부분에 어떤 활로를 찾든지 뭐 이런 쪽에 어떤 활로를 갖다가 찾고 시스템 반도체 쪽의 어떤 성장성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23년 매출이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HBM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삼국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소폭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까요? 뭐 지금 3파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네. HBM 시장을 갖다가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 SK 독주라고 얘기하는가 뭐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뭐 그 SK 하이닉스가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HBM 시장이 이렇게 개화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HBM 시장 뭐 그거 오래 가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GPU가 지배하는 서버 시장은 성장세가 좀 둔화할 거고 일반 서버 시장이 다시 개화할 거라고 삼성전자를 일단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HBM 팀을 갖다가 해체를 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SK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선점 효과라는 거는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GPU 시장 자체도 사실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새로운 칩 같은 걸 갖다 발표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GPU 칩 시장 같은 경우가 훨씬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성장세가 더 높아질 거라는 어떤 관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 부분에서 사실 삼성이 투수여서 그 5세대 이제 HBM 그 시장에 갖다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갖다가 일순간 따라잡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예상 같은 경우는 뭐 한 7년 정도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뭐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네. 일단 격차가 벌어진 시장에서 그걸 갖다가 뒤쫓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마냥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령 뭐 CXL 부분이라든지 PIM 부분이라든지 LLW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훨씬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넓게 확산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쓰일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HBM만이 사실은 뭐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강점들도 분명히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의외로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HBM 시장에서 이미 벌어진 격차를 갖다가 네. 딱 뭐 일순간에 따라잡는 거는 그렇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BM 시장에서는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미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쪽에 더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실까요, 평론가님? HBM 시장도 뭐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HBM만의 어떤 그 기술적 장벽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SK 하이닉스가 일단 뭐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HBM을 만드는 기술들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술적 노하우를 일단 갖고 있는 거니까 기술적 장벽이 생긴 거잖아요. 그 허들을 갖다가 단기간에 넘는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AI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만큼 그 안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 이제 경계현 사장 역시도 AI 시대의 반도체 기회가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 건데 삼성전자 다시 또 7만 전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그 4분기 실적이 좀 시장 전망치에 굉장히 미스를 했잖아요. 그 가장 주된 요인은 뭐 메모리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쪽의 부진도 있지만 생각보다 파운드리 쪽 그 적자가 굉장히 심화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가 하락 요인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4분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들을 갖다가 선반영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반납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분명히 강점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온 디바이스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시장은 앞으로 점점 개화가 될 겁니다. 그게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PC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각종 이제 기기들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IM이라든지 LLW라든지 CXL 부분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칩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DS 부분이 좀 극복해야 될 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게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부분이 됐든지 간에 이쪽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 가시화되면은 그때부터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은 훨씬 더 모멘텀을 받아서 넘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일단 시장이 확인할 때까지는 삼성전자 어떤 주가가 뭐 8만 전자, 9만 전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날아가는 거는 사실은 그런 큰 기대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뛰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시각을 전해주셨고요. 그럼 반도체주 전반을 좀 살펴볼게요. 본격적인 반등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고요. 그때에 따라서 저희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들이 일단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이제 조정 국면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4분기 실적을 갖다가 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점을 갖다 너무 일찍 잡았다는 거 하나.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묻어나오면서 이제 하락하는 부분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거랑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느끼는 어떤 불안감, 네. 이거는 굉장히 격차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뭐 거기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잖아요. 야, 이 나라 좀 위험한 것 같아. 이러니까 네. 사실 외국인들이 팔자세가 계속되는 건데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따라서 일단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좀 선결될 수 있는 과제가 뭐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그게 특히 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들이 네. 외국인들한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줘야지 사실은 그때부터 주가는 좀 반등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sek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을 일단 확인을 했다고 봐요. 네. 그게 뭐 지난해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1월 달 말에 이제 여러 반도체 회사들에서 네. 이제 컨퍼런스 콜이 열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올해는 나올 수가 충분히 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에 조금 더 초점 맞추면 그렇죠. 될까요? 이미 실적이라는 거는 뭐 지나간 거니까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지나간 거에 대해 그렇게 크게 신경 네. 쓰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의 성장성, 그다음에 미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실적이 일단 저점을 갖다가 거의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더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아주 부정적인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큰 전쟁이 뭐 생각보다 큰 전쟁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터진다거나 뭐 이런 어떤 개연성이 높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네. 올해 반도체 시장은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반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